코스도 있고요. 시험도 있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본 과정, AZ900 과정을 끝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앱앤 인프라냐 아니면 데이터 앤 AI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앱앤 인프라 쪽이다 라고 하면 중급으로 기본 과정 다음 과정으로 어드민 과정이라든지 개발자 아니면 보안 과정을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데이터하고 AI 엔지니어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을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급 코스를 마치셨다. 그리고 시험도 성공적으로 합격하셨다라고 하면 고급 코스에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애저 아키텍처 코스예요. 그리고 데브옵스 엔지니어 코스도 고급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듈 클라우드 개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는 이점, 그리고 주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모델의 세 가지,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세 가지 타입, IaaS, PaaS, Saa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왜 클라우드 서비스인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거는 약 10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서 많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을 클라우드로 백업한다든지 내가 작성한 문서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두고 어느 장비에서든 어느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단어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단어표를 보시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물론 이게 영어예요. 그래서 바로 눈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애저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요, 코스트라는 단어 많이 보시고요. IT 현업분들은 버추얼라이제이션 혹은 온디맨드, 어질리티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고민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비용을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온프리미스에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는 고정 비용이 계속 든다는 거죠. 반면에 클라우드는 클라우드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원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량이 적을 때는 중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연하게 금액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현업분들은 생산성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 나온 알고리즘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어요. 빨리 GPU 기반의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온프리미스 구조에서는요. 우리가 승인을 받고 발주를 넣고 서버를 받고 서버가 오면 다시 서버를 세팅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러면 수분 내에, 심지어는 수초 내에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업분들은 생산성을 가장 꼽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신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온프리미스에서 예를 들면 뭐 HPC 환경을 구성한다든지 하둡 환경을 구성한다라든지 어떤 전문 기술자가 와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며칠 동안 작업을 해야 된다면 클라우드에서는 이미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솔루션화, 패키지화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그 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테스트해보고
맞지 않으면 또 빨리 접을 수도 있고, 만약에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더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가 주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그다음에 여러 분석 솔루션 아니면 여러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자, 인터넷망을 통해서 컴퓨터 리소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키가 되는 거는 컴퓨터 파워죠. CPU, 메모리, 디스크, 컴퓨터 파워,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스토리지, 그리고 클라우드 제공사와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망을 연결해 준다라든지, 클라우드 내에서 우리 회사망의 네트워크망을 만들어 간다라든지 하는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기타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 클라우드 벤더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특성, 개념,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내결함성, 폴트 톨러런스 기능일 것 같아요. 클라우드 환경은 나 혼자만의 환경이 아니라 같이 쓰는 환경이죠.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클라우드 제공업자가 고객을 워크로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주고 서비스해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장애라는 게, 에러라는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폴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서비스를 복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이 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은 폴트 톨러런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내결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내결함성을 구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장애가 났을 때 백업본으로부터 다시 복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애초에 세네 벌의 카피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다운타임을 줄이고 업타임을 증가시키는 거, 장시간 동안 서버가 중지되는 시간을 가장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진 것을 고가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주 약간의 다운타임만 허용하고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 어베러빌리티 혹은 고가용성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고가용성도 결국에는 내결함성, 폴트 톨러런스의 한 가지 부분이에요. 근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서비스를 장시간 동안 중지 없이 운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 보통 이렇게 프라이머리 서버가 하나 있죠. 그러면 복제본 세컨더리 서버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다운이 되면 바로 연속적으로 세컨더리 서버가 프라이머리 서버가 돼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고가용성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가용성은 한 데이터 센터 내에서 혹은 한 지역에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전원의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한 지역 자체가 지진이 나거나 혹은 불이 나거나 이런 형태로 그 지역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우리가 내결함성을 고민을 해야 돼요. 내결함성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제스터 리커버리, 재해복구 기능이죠. 한 데이터 센터가 물에 잠겼거나 한 데이터 센터가 불에 났을 경우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 벗어난 곳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DR 구축도 많이 하시죠. HA 고가용성 그리고 DR 구성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도 고가용성과 재복구 기술은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클라우드의 큰 매력이 뭘까요? 우리가 10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예요. 그런데 어느 날 프로모션을 했더니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10명에서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온프리미스에서 구축한 서버라고 한다면 그 서버를 확장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주문도 넣어야 되고 장비 다시 받아서 세팅도 해야 되고. 클라우드가 주는 가장 큰 특징, 바로 원하실 때 바로바로 확장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일 거예요. 확장성, 그렇죠? 스케일 업을 하든지 아니면 스케일 아웃을 하든지 필요로 할 때 바로바로 서비스를 늘려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확장성이라는 개념은요, 민첩성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이 어우러져서 많이 사용이 되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확장을 원하는 순간 수초 내에 빨리 서버를 배포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첩성. 비단 이 민첩성은 확장성하고만 같이 연결되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서비스를 배포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다라는 점이 클라우드가 주는 장점이죠.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어느 정도 서비스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골라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 민첩하게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다음은 탄력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확장성하고 탄력성을 혼돈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처음에 볼 때 탄력성, 뭔가 바로바로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죠? 자, 탄력성은 우리가 고무줄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무줄을 쭉 늘리면 바로 유연하게 늘어나요. 그죠? 근데 고무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무줄이 바로 원래대로 줄어들죠. 확장성이라는 건요, 늘어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탄력성은 사용하지 않을 때 줄어들 수 있는 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늘렸어요. 잘 사용을 했어요. 근데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서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줄이고 싶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미 한번 확장했기 때문에 줄일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그 고비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클라우드의 컨셉과 맞지 않아요. 탄력성이라는 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거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클라우드 벤더들은요, 글로벌 지원을 합니다만, 그렇죠? 대부분 클라우드 벤더는 한 지역이 아니라 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고객의 비즈니스가 로컬, 예를 들면 한국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도 이제 글로벌 세계잖아요. 고객의 비즈니스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일본으로, 홍콩으로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가 그 데이터 센터를, 그곳의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고객의 비즈니스도 확장에 제한을 겪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지원을 근간으로 합니다. 글로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고객의 그들의 워크로드를 올려서 사용을 할 때 그들의 엔드 유저들, 그들의 고객, 그들의 엔드 유저들에게 보다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거죠. 한국 데이터 센터에서만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면 일본에 있는 고객도, 홍콩에 있는 고객도 한국 데이터 센터에 붙어서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로 인해서 레이턴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워크로드를 글로벌하게 일본에도 홍콩에도 리소스들을 위치시켜 준다면 엔드 유저들도 빠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용한 만큼 과금이 돼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서비스든 얼마만큼 썼을 때 어느 요소에서 어떻게 과금하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서비스 솔루션보다도 비용을 예측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공용 공간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보안에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암호화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우리의 고객의 워크로드를 올려서 서비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규제라든지 정책, 어떤 준수사항 혹은 산업적인 준수사항 이런 부분들,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구현을 하고 또 검증도 받아요, 사전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 안에 보안 요소를 구성하는 것보다 클라우드 벤더에서 여러 고객을 위해서 한꺼번에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노력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살펴본 이 10가지 개념이 클라우드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떻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규모의 경제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모의 경제는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것보다 큰 규모로 운영할 때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거래요. 즉, 여러분이 서버를 10대 살 때 아마 정가로 구매를 하셔야 할 거예요. 근데 서버를 10,000대 살 때, 뭐 10만 대 살 때라고 하면 대량으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 서버 제공 업체에서도 할인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거기에서 남은 그 금액을 다시 고객에게 배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안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할 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 홈쇼핑에서 구매를 할 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박리담회라고 하죠. 한꺼번에 많은 양을 팔겠다라는 것을 커밋을 하고 그보다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내는 거예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대규모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구매한다거나 스토리지를 구매한다거나 이런 초기 인프라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경쟁적인 가격을 받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혜택을 다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클라우드의 혜택이에요. 우리가 IT에서 비용을 지출한다라고 하면 크게 2가지 타입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본 지출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운영 비용이 있을 거예요. 자본 지출은 뭘까요? 물리적으로 서버라든지 장비를 구매할 때, 그쵸? 그 장비를 구매할 때 우리가 처음에 선불로 지불을 하죠. 예를 들면 노트북을 구매했다. 100만 원이다 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노트북을 5년 동안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하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시점은 100만 원, 바로 물건을 구입하는 시기,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죠. 1년차에 20, 2년차에 20, 3년차에 20, 그렇게 20만 원씩 5년에 나눠서 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100만 원을 투자한 거야. 나는 이 노트북을 5년 동안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3년이 되는 시점에 저는 노트북이 더 이상 필요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만 원, 20만 원을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자본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20만 원, 20만 원에 대해서 계속 비용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반면에 운영 비용, 오펙스의 경우에는요. 같은 경우에 20, 20, 20, 20 초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나서 비용을 내는 거기 때문에
3년 차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4년 차, 5년 차에 20만 원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을 세이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자본 지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 가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에요. 선불로 이미 지불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를 시키죠. 반면에 운영 비용은 초기 비용이 없어요. 선 결제 비용이 없고 종량제 사용이에요. 사용한 만큼 지출되고 즉시 청구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 하면 자본 지출일까요? 운영 지출일까요? 네.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본 지출은 필요 없어요. 운영 지출만 들겠죠. 반면에 내가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면 자본 지출도 필요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는 컨섬션 기반의 모델이에요. 소비 기반의 모델이다 보니 선 결제 비용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인프라 구매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작업은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필요로 하는 리소스를 사용하실 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고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지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컨섬션 베이스드 모델. 그래서 요금이 고정으로 지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의 이점 그리고 주요 성격들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3가지 모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클라우드의 3가지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퍼블릭 클라우드죠. 퍼블릭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공급자가 인프라를 소유하고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해주는 환경에 여러분은 스토리지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서버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구간을 인터넷, 그렇죠? 뭐 요즘은 인터넷망이 아니라 뭐 여러분의 고객사라고 한다면 고객사와 클라우드 벤더 사이에 VPN으로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익스프레스 라우트나 어떤 데디케이트된 라인을 연결을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보안 부분을 조금 더 안전하게 연결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리소스를 만들고 지우고 하는 작업들을 사용하고 이런 작업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퍼블릭 클라우드는요, 한 명을 위해서, 한 고객사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조직과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다 보니 공유 공간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도 편리하고 유지 관리도 하지 않아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우리 회사의 민감한 데이터가 혹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시스템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개념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요,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을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신 여러분이, 클라우드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여러분이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고 사용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조직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회사만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장점이 뭐예요? 내가 더 많은 부분을 컨트롤하고 보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회사 규정에 맞게 내가 더 보안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제공되는 환경을 우리 회사에 맞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 회사에 맞게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망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져가야 되는 책임이라든지 노력도 더 많이 들겠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도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두고 일시적으로 뜨는 프로모션이라든지 광고 같은 것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했는데 사용자가 많아져서 서버 확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더 이상 용량이 온프리미스에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클라우드로 확장을 해서 클라우드의 추가 컴퓨팅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워크로드에도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가장 유연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워크로드를 위치시키실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양쪽을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다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초기에 다소 높을 수도 있어요. 클라우드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퍼블릭 클라우드. 네, 캐펙스가 없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없어요.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사에서 이미 초기 투자를 한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없고요. 이미 구축된 환경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섬션 기반, 소비 기반의 모델이에요. 필요로 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지하실 수 있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내가 더 많은 부분을 제어할 수 있고요.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심하실 수 있죠. 내가 직접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은요, 유동성, 플렉서빌리티라고 하죠. 가장 유연한 시나리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제일 왼쪽에 보시는 온프리미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회색 박스로 보여지는 IaaS, PaaS, SaaS의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하시는 서비스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IaaS 형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VM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PaaS다. 그러면 뭐 웹이라든지 뭐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SaaS다라고 하면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을 거예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다 동일한 거는 아니에요. 어떤 서비스 타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클라우드 공급자가 책임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IaaS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IaaS 경우에는요, 내부적으로 인프라, 스토리지라든지 디바이스 장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서버 구성, 그리고 가상화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클라우드 벤더에서 하죠.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 책임을 가져가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을 가져가죠? 가상 머신부터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 런타임을 올리고 뭐 보안 솔루션이 있다면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고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돼요. 파스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물리적인 인프라와 가상화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게스트 OS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런타임까지를 클라우드 공급자가 제공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 그리고 접근 제어 같은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사스 형태를 제공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업무를, 일을 클라우드 벤더에서 책임을 지고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라든지 접근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시면 돼요. 어느 클라우드 서비스 타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 많은지 혹은 적어지는지가 차이가 생길 거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떤 많은 부분을 기댄다면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는 제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IaaS 형태예요. IaaS는 가장 기본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예요. 그렇죠? 언제 많이 사용을 하죠? 온프리미스에 있는 워크로드를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클라우드로 옮겨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거나 혹은 온프리미스에서 구현하려는 것들에 대한 개발 환경이라든지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경우에 IaaS 형태, VM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IaaS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클라우드 제공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 위에 가상 머신, 스토리지 혹은 여러분의 가상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소스를 배포를 하고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IaaS 형태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 가장 용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운영을 한다거나 책임지고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지게 되죠. 파스 형태의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파스 형태는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테스트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물리적인 인프라라든지 가상 환경까지를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집중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는 환경이 파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개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알아서 고가용성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 이미 구현을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서비스를 오픈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장에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파스 솔루션은. 반면에 IaaS처럼 내가 VM에 우리 회사에서 표준으로 선정된 A사의 특정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고 싶어요. 이런 요구사항은 제한이 있죠. 파스 환경에서는 하기 어려워요. 그런 제한점과 장점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서비스 타입을 선택을 하셔야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사스 형태죠. 사스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에서 중앙에서 호스팅하고 관리되는 소프트웨어예요. 서비스예요. 그래서 사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심지어 노트북에 설치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브라우저를 통해서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피스 365 아니면 이메일, 그렇죠? 아니면 칼렌다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Saa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 타입을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니, 자동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실제로 차를 구매해서 내 차를 모는 거, 자차 운영을 하시는 걸 이아스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로 할 때 렌트 하시죠? 렌트카를 사용하는 건 파스 형태다라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택시를 타죠. 그 택시는 사스 형태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직접 차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원하면 그 차에 휠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뒷좌석을 없애고 나는 좀 넓게 쓰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튜닝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제어를 할 수 있죠. 반면에 그것들을 유지하고 차에 기름 넣고 뭐 문제 생기거나 사고 생기거나 이럴 때 수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가져가야 되는 책임이에요. 렌트카는 어때요? 타기 전에 렌트카 상태 확인하시죠. 그리고 나서 차를 빌려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렌트카를 쓰고 나서 반납할 때 처음 그 상태가 맞는지 확인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렌트카에 뭐 바퀴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렌트카를 타고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운전하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택시를 타면 어떨까요? 택시는 내가 소유하지 않아요. 그죠? 필요로 할 때 바로 사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쵸, 내리면 되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시면 IaaS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운영 체제부터 여러분이 선택하고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어력을 가져요. 내 차를 소유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차를 닦고 기름칠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있다는 거죠. 파스는 어때요?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드려요. 플랫폼 관리는 클라우드 벤더에서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운전해서 갈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은 렌트카 회사에서 해줘요. 그 차에 보험을 든다라든지 그 차에 유지 관리를 한다라든지 그 차에 기스가 있으면 뭐 그거를 고친다거나 이런 건 다 렌트카에서 해줘요. 여러분들은 차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를 돌아다니시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사스는 어때요? 내가 사용한 소프트웨어에 한해서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는 형태예요. 택시가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타시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시면 비용을 지불하고 내리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사용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스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하고 3가지 서비스 모델 그리고 3가지 서비스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 모듈이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모듈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점을 설명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네, 규모의 경제죠. 고정된 워크로드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은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미리 지불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제되는 비용은 뭐였죠? 캐펙스, 자본 지출 비용이었어요. 세 번째 문제예요. 장시간 가동 중지 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은 그쵸? 고가용성이었어요. 네 번째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365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타입일까요? 네, SaaS형이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클라우드 모델이 가장 높은 수준의 소유권과 제어, 컨트롤을 제공할까요? 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죠. 여섯 번째예요. 어떤 클라우드 모델이 가장 큰 유연성을 제공할까요? 원할 때 프라이빗에 두던 퍼블릭에 두던 설정할 수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설명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그죠? 보안된 네트워크 연결, VPN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SSL을 통해서 그쵸? 인터넷망을 접근함에도 SSL로 네트워크 보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안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여러 조직 및 사용자에게 리소스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파스를 가장 잘 설명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네, 사용자는 기본 인프라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이 그쵸? 신속하게 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다. 그쵸?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아홉 번째예요. 네, 메인 프레임 하드웨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신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대요. 그럼 어떤 클라우드 모델이 가장 적합할까요? 메인 프레임도 써야 되고 최신 모델도 써야 된대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온프리미스에 그리고 최신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위한 환경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문제예요. 사용자가 가장 많이 관리해야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타입은 무엇일까요? 제어도 많이 할 수 있고 반면에 유지 관리도 많이 해야 하는 형태예요. 네, 그렇죠. IaaS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복습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모듈에서는요, 과정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함께 클라우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모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애저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핵심 서비스들, 솔루션, 그리고 관리 도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듈 핵심 애저 서비스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듈에서는요, 핵심 애저 서비스의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애저 서비스하고 제품, 솔루션, 그리고 관리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애저 아키텍처 구성 요소예요. 저는 이거를 물리적 그리고 논리적인 구성 요소로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물리적 구성 요소, 글로벌 인프라 이해하기 시작해 볼게요. 데이터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데이터 센터 1번이고요. 그쵸? 그 밑에 박스가 데이터 센터 2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데이터 센터 N번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이 묶여 있는 이 초록색 박스를 리전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물리적으로 근접한 데이터 센터들의 묶음이 리전이에요. 그리고 리전 안에는 몇 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의 묶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리소스를 애저상에서 생성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끝점은 바로 이 리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VM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고 어느 위치에 만들 건지를 정하실 때 바로 이 리전 정보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리전 정보, 이 리전 안에 어느 데이터 센터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애저가 알아서 선택할 거예요. 특정 물리 서버 위에 VM을 생성해 주겠죠. 그럼 VM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두 번째 VM은 다른 데이터 센터에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자, 리전 정보를 주면 그 안에서는 애저가 알아서 리소스를 생성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이 서로 근접해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작아야 되죠. 그래야 VM1과 VM2가 통신할 때 영향이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리전을 끝점으로 두는 이유는 아마도 확장성 측면일 거고요. 왜냐하면 한 데이터 센터를 지정을 했을 때 그 데이터 센터에서 좀 더 커져야 되는데 뭐 캐퍼시티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전을 두고 리전 안에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 나가는 구조를 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용성 측면일 거예요. 가용성이라는 거는 1번 데이터 센터 자체가 불이 나거나 혹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경우에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끔 다른 물리적인 건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2가 받아간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리전을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리전을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위치시킬 수 있는 마지막 끝점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그 지역 자체가 문제가 돼서 이 리전이 전부 다 내려가야 된다. 대비하기 위해서 리전들은 짝꿍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짝꿍 리전을 페어드 리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국에는 몇 개의 리전이 있을까요? 한국에는 한국 중부의 리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남부의 리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센트럴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에서 두 개의 리전이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리전은 서로 짝꿍이에요. 짝꿍이 되어 있다는 거는 다른 리전 하나가 장애가 생겼을 때, 그렇죠? 디제스터 리커버리 용도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짝꿍이 아플 때 같이 도와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중부가 무너지거나 한국 남부가 무너졌을 경우에 서로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짝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리전들을 따라서 조금 올라가 보면은요, 근처에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트 아시아도 있고요. 이런 여러 리전, 재팬 웨스트도 있고요. 재팬 이스트도 있고요. 이런 여러 리전들이 있어요. 그 리전들은 만나서 올라가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지리를 만나게 돼요. 이 아시아 옆에는 유럽도 있고요. 미주도 있고요. 뭐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지리로 나눠요. 지리라는 거는 결국 지오그래피거든요. 영어로는 지오그래피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은 전 세계를 4개의 지오그래피로 나눠요. 그리고 그 지오그래피 중에서 아시아 지오그래피 밑에 가보면 특히 한국 지역에는 한국 중부와 한국 남부의 리전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리전 안에 들어가 보면 데이터 센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리소스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리소스는 결국 특정 리전의 특정 데이터 센터의 특정 물리적인 서버에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확장성이랑 가용성 측면에서 아마 리전으로 묶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용성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갈게요. 하나의 VM을 배포를 하면 그 VM은 특정 리전의 특정 데이터 센터의 특정 물리적인 서버에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VM이 운영되고 있는 물리적인 서버, 예를 들면 VM 1번이 운영되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서버가 서버 장애라든지 디스크 장애라든지 뭐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서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배포한 VM 1번은 연속성이 떨어지죠. 하나밖에 배포를 안 했는데 마침 그 하나가 올라간 물리 서버가 애저 데이터 센터 장애로 인해 중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2개 이상의 VM을 처음부터 배포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VM을 한번 배포를 해보죠. VM을 배포할 때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을 배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VM을 배포를 했어요. VM 1번. 그리고 VM 2번.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나는 VM을 2개를 배포했는데도 이게 물리적으로 같은 서버에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서버가 중지가 되면 나는 시키는 대로 2개의 VM을 배포를 했는데도 서비스의 연속성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컨셉을 이야기를 했어요. VM을 배포를 할 때 Availability Set, 가용성 집합이에요. Availability Set이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 VM을 배포해주면 물리적 단위를 분리해서 하나의 물리적 서버가 중지됐을 때 영향도를 받지 않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VM을 가용성 집합을 만들고 2개 이상을 배포를 하면 이렇게 배포되는 물리적인 서버를 나눠서 1번 서버, 2번 서버, 3번 서버 이렇게 절대로 같이 동시에 이 VM들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분산을 해서 배포를 해줄게 라는 약속을 만들었어요. 그게 Availability Set이고요. Availability Set 안에 있는 Fault Domain이라는 개념이에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Availability Set이라는 걸 만들면 Fault Domain이라는 거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VM이 배포되는 단위를 분산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VM 배포하고 있는 물리적인 1번 서버가 중지가 되더라도 2번 서버, 3번 서버에서 연속적으로 VM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Availability Set, 가용성 집합의 Fault Domain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물리적인 서버가요, 중지되지 않더라도 VM이 내려갈 수 있어요.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긴급 보안 패치 같은 게 나오면, 그죠? 물리 서버를 전체를 내리는 건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한 이런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요. 그거를 업데이트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단위에 의해서 긴급 보안 패치 같은 게 나왔을 때 요 영역이 다 VM들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물리 서버는 하나도 중지되지 않았지만 내가 배포한 VM 1, 2, 3번이 업데이트를 하느라고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그럼 서비스 연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베일러빌리티 셋을 만드시게 되면 물리적인 장애에 의한 폴트 도메인도 분리를 해주고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업데이트 도메인도 분리를 해서 VM을 배포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VM이 들어가느냐? 업데이트 도메인이 이렇다라고 보면 여기가 업데이트 도메인 1, 업데이트 도메인 2, 업데이트 도메인 3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물리 서버 1번, 2번, n번이에요. 자,
VM을 배포를 할 거예요. VM을 배포하는데 가용성 집합을 만들고 배포하면 물리 서버 분리해 주고요. 업데이트 도메인도 분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배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장애, 서버 장애로 인해서 1번 서버가 중지가 되더라도 2번, 3번 VM은 연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업데이트가 일어나느라고 업데이트 도메인 2번이 중지가 되더라도 여기 VM 1번, 3번은 유지가 될 거예요. 가용성 집합이라는 걸 만들고 2개 이상의 VM을 배포하게 되면 물리적인 장애라든지 업데이트에 의해서도 절대로 그 가용성 집합의 안에 있는 VM들이 동시에 내려가지 않게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데이터 센터 1번 자체가 아예 이렇게 무너졌어요. 네, 지우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용성 집합을 만들고 VM 3개를 다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VM1, 그리고 여기 VM2, VM3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도메인도 분리가 됐고요. 폴트 도메인도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VM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위치시켜줬어요.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이 데이터 센터 1번이 잠겼어요, 물에. 불이 났다고 하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불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가용성 집합이라는 걸 만들고 VM을 2개 이상 배포를 했는데 운이 안 좋게도 내 VM은 다 중지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하나가 다 중지, 장애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하나가 무너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베일어빌리티 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는 DC2, 여기는 데이터 센터 N이에요. VM을 배포할 때 처음부터 VM을 배포할 때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나눠서 배포를 해줘요. 어베일러비티 존이라는 걸 구성하게 되면. 그래서 1번 데이터 센터에 VM1, 2번 데이터 센터 어딘가에 VM2, N번 데이터 센터 어딘가에 VMN을 배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화재에 의해 무너지더라도 우리의 남은 서비스들이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베일어빌리티 존이에요. 지금까지 애저상에서의 지오그래피, 지리, 그쵸? 그리고 리전, 지역,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리전 안에서 가용성을 가져가기 위한 어베일어빌리티 셋이라든지 어베일어빌리티 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직 헷갈리시죠?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역이에요. 리전, 뭐였죠? 아까 초록색으로 박스를 그렸던 거예요. 애저는 전 세계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로 구성이 돼요. 그렇죠?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들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들을 묶어서 리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1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포함하고 있대요. 그게 리전이래요. 왜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죠? 가용성이나 확장성 측면에서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리전 안에 데이터 센터들은 어떻다고 했죠?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대기가 거의 없다. 그래서 1번 데이터 센터에 배포가 되던 2번 데이터 센터에 배포가 되던 그 두 서비스들이, 두 VM들이 통신하는데 거의 대기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리전이에요. 그리고 그 리전들은 리전이 무너졌을 때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진이 나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그 리전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가 영향을 받아서 장애 상황일 경우에 그 리전을 지켜주기 위한 뭐가 있다? 짝꿍 리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한국에는 두 개의 리전이 있다고 했죠. 어디요? 코리아 중부, 그 다음에 남부 이렇게 돼 있고요. 얘네가 서로 짝꿍이에요. 이런 짝꿍 리전들은 보통 300마일 정도 적어도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얘는 서로 위급한 상황에 도와주기 위한 짝꿍이기 때문에 자동 복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문제가 샜을 때 짝꿍 리전에서 먼저 복원이 되는 게 우선시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시스템 업데이트를 할 때도 짝꿍 리전에는 한꺼번에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롤링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동시에 두 리전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페어드 리전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리전들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보면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 위치라든지 어떤 그 지역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적어도 2개 이상의 리전을 포함하는 덩어리로 나눠요. 그거를 지오그래피, 지리라고 해요. 몇 개로 나눈다고? 전 세계는 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4개의 지오그래피, 지리로 나뉘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리 밑에 리전이 있고요. 그 리전 밑에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가용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초록색 박스가 뭐였죠? 초록색은 리전이에요. 그죠? 하나의 리전 안에서 VM을 배포할 때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뭐라고 했죠? 2개 말씀드렸어요. Availability Set 그리고 Availability Zone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VM을 배포하면 가용성이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결에 대한 가용성을 99.9% 단일 VM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드려요. 어떤 경우에? 프리미엄 스토리지를 가지고 배포된 VM에 한해서. 자, 근데 우리가 항상 프리미엄 스토리지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 VM은 가용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내가 프리미엄 스토리지를 쓰면 단일 VM을 배포하더라도 연결 가용성을 보장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2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용성 집합을 만들던가 가용성 영역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용성 집합이에요. 가용성 집합은 2개로 나뉜다고 했죠. 가용성 집합에서는 업데이트 도메인이라는 거하고 폴트 도메인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업데이트 도메인은 뭐예요? 한꺼번에 업데이트되는 단위예요. 폴트 도메인은 뭐예요? 여러 하드웨어에서 물리적으로 하드웨어를 좀 분리하는 거예요. 저는 물리 서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손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서버 한 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생명줄을 같이 하는 쿨링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파워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폴트 도메인, 물리적인 분리,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가용성 집합에서는 이 2가지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서 이게 하나의 데이터 센터예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버 1대, 서버 2대, 그리고 서버 3대가 있고요. 그 안에 VM들이 배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VM 1대를 배포를 했어요. 1대만 배포하면 이 FD0라고 하는 물리적인 서버가 중지가 되면 VM이 연속성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적어도
2대 이상을 배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꼭 가용성 집합을 만들고 배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용성 집합을 만들고 배포를 하면 VM 1번, VM 2번, VM 3번이 이렇게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분리를 해서 배포가 돼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업데이트 단위도 분리가 돼요. VM 1번은 1번 업데이트, 노란색 업데이트 주기를 따르게 되고요. VM 2번은 연두색 업데이트 주기를 다루게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VM 3번은 하늘색 업데이트 주기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보안 패치라든지 어떤 운영상의 이유로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경우에도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영역도 나눠서 VM을 배포해 주기 때문에 가용성 집합을 만들고 그 위에 그 안에 VM을 배포시킬 경우에는 절대로 동시에 이 VM 3개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죠? 그게 가용성 집합이었어요. 그런데 서버 장애도 아니고 업데이트 단위도 아니고 DC 자체가 무너졌을 때, 불이 나서 장애가 생겼을 때는 가용성 집합에서는 보장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용성 영역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먼저 가용성 집합을 어떻게 아키텍처링 하시는지 보고 가용성 영역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 네, 이거죠. 보통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비스를 배포할 때 3티어로 구성을 하죠. 웹, 그리고 여기가 WAS, 그리고 여기가 DB예요. 그렇죠? 이렇게 배포를 할 때 웹 영역이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대 이상이 배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 지금 VM 1번과 2번을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VM을 이렇게 묶어서 가용성 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WAS 쪽에도 이 워크로드를 보장하기 위해 2대를 배포를 했고요. 여기도 가용성 집합으로 묶었어요. DB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DB 쪽도, 그죠? 2대 이상 배포하고 가용성 그룹으로 묶었어요. 자, 이 경우에 각각의 서버 한 대가 중지되더라도, 그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각각의 서버 한 대가 중지되더라도 가용성 그룹에 의해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하나씩은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묶으시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웹서버 하나가 중지되고 WAS랑 DB가 살아있는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는 장애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티어링 구조로 묶으셔야 돼요. 네. 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장애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용성 영역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용성 영역은요, 가용성 집합보다 한 단계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집합에서 했던 그 제한보다 더 넓은 범위를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이 가용성 영역 안에는요, 하나 혹은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터로 매핑을 시켜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가용성 영역 안에는 데이터 센터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요. 무슨 단위로? 독립된 전원, 쿨링,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지는 단위로 좋은 영역을 분리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영역에서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1번 VM을 배포하고 2번 VM을 존 2에 3번 VM을 존 3에 배포했다면 존 1이 첫 번째 영역이 중지가 되더라도 두 번째 영역과 세 번째 영역에 배포된 VM에서 가용성을 연속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용성 영역은 가용성 집합보다 더 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키텍처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도 동일해요. 3티어예요. 여기가 웹, 그리고 여기가 와스, 그리고 여기가 DB예요. 이전에 가용성 집합을 할 때는 이렇게 묶었어요. 동시에 내려가면 안 되는 세 개가 얘네가 같은 워크로드니까, 그죠? 근데 가용성 영역은요, 묶는 게 조금 다르죠? 이렇게 묶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예요. 1번 존이 무너졌을 때 2번, 3번 존이 연속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 넘버를 다르게 해서 각각 다른 건물에 배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용성 집합과 묶을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이거 전혀 헷갈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세트를 한 존에 넣고 다음 세트를 다음 존에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용성 영역이에요. 충분한 설명이 됐을까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박스를 쭉 그렸어요. 한 리전 안에서 가용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일 VM을 프리미엄 스토리지로 배포를 해서 99.9%를 받으시던가, 아니면 가용성 집합을 만들고 연결성에 대해서 99.95% 보장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더 큰 개념인 가용성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서 99.99%의 연결 가용성 혜택을 받으시던가, 그렇죠? 좀 더 가용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어느 안에서다? 초록색 박스, 리전, 지역 안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중부가 무너졌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가용성은 어떻게 보장을 한다? 짝꿍 리전이 있다고 했죠. 한국 중부가 무너졌으면 남부, 짝꿍 리전에서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DR 구축을 따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용성 옵션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봤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정리하는 거. 네, 전 세계를 4개의 지오그래피로 나눠요. 그 중에서 아시아 밑에 여러 개의 리전이 있지만 한국에는 2개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한국 중부와 한국 남부. 그리고 이 둘은 서로 페어드 리전, 짝꿍 리전이다 라고 했고요. 결국 리소스를 특정 리전에 배포를 하게 되면 그 리소스는 특정 데이터 센터에 특정 서버 위에 올라갈 텐데요. 그거에 대한 가용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뭘 했죠? 가용성 집합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데이터 센터로부터의 조금 더 넓은 가용성을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용성 영역이라는 걸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게 애저에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인프라, 물리적인 아키텍처 구성 요소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논리적인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논리적인 구성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구독은 이름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뭔가를 구독한다. 그럼 뭐가 생각이 나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비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구독은 접근 제어 쪽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구독은 기술적 제한을 가질 수 있는 단위이기도 해요. 자, 요 3개를 마음에 두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이렇게 애저라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 건물에서 2개의 층을 사용을 해요. 5층, 6층. 이렇게 2개의 층을 사용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2개를 빌려서 사용하니까 저는 매달 요금을 지불을 하죠. 5층에서 사용한 모든 내용은
5층에 과금이 되고요. 6층에서 그달 사용한 모든 내용은 다 6층에 과금이 돼요. 예를 들어서 5층에서 사용하는 수도, 전기,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사용량, 그다음에 심지어 5층에서 커피를 마시면 그건 다 5층 비용이 돼요. 그죠? 근데 제가 6층에서 커피를 마시고 6층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건 또 다 6층 비용으로 정산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생활을 하느냐가 그 층의 비용을 높이는 일이 되겠죠. 자, 구독을 이렇게 건물의 각 층으로 비유를 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구독은 뭐라고 했죠? 비용의 단위예요. 여러분들이 구독이 없으면 애저상에서 리소스를 만드실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층이 없어요. 공간이 없으면 책상도 놓을 수가 없고요. 거기를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구독은 그런 논리적인 영역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만들고 지우고 사용하시는 모든 비용이 다 구독으로 과금이 돼요. 아무한테나 구독을 주면 될까요? 아니죠. 돈을 내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한 사람이 구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을 만들 때는 뭐 크레딧 카드 넘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계약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어쨌든 구독은 과금이랑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회사에 사람을 들일 때 아무나 들이나요? 아니죠. 여기 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에서 우리 다 인증을 하겠죠. 5층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A라는 사람은 5층에도 들어오고 6층에도 들어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고객이기 때문에 5층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출입 제어를 층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독도 접근을 제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독에 접근을 허용받는 순간 리소스를 만드실 수 있고 지우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그 구독에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독은 접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 회사의 5층을 공용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공용 공간. 그리고 6층은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자, 이 5층은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미나실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히 미팅을 할 수 있는 미팅룸도 만들 거예요. 원래 우리 회사가 직원도 많지 않고 작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출시한 어떤 제품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공용 공간인 5층이 항상 바글바글바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적인 층은 제약이 있잖아요. 넓이는. 그래서 한 층을 더 내려서 4층을 추가 임대를 하던가 아니면 한 층을 더 올려서 7층을 추가 임대를 하던가 해야겠죠. 그래야 공간이 넓어질 거잖아요. 그죠? 구독도 그래요. 기술적인 제한의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구독에 예를 들면 최대 10,000개까지의 VM을 생성할 수 있다. 예예요. 예를 들어 10,000개까지 VM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용량이 많아져서 10,000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을 나눠야 되는 거죠. 추가 구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어떤 리미테이션이 될 수 있는 단위예요. 자, 애저상에서 리소스를 만들려고 하면 항상 구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젝트를 할 때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면 구독은 무슨 단위로 나눠야 되나요? 각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비용, 접근 제어, 기술 제어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오히려 답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밖에 안 돼요. 스타트업이에요. 그리고 비용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개수도 많지 않아요. 한 2-3개를 애저상에 올리려고 해요. 굳이 구독을 나누지 않아도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도 어차피 굳이 나누실 필요가 없고 프로젝트 개수도 작고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사람도 작기 때문에
비용이나 접근 제어나 이런 면에서 굳이 구독을 나누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회사는 계열사도 뭐 한 100군데 정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에서 구독을 하나에 가져간다. 그리고 약 50개의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그 구독에서 운영하려고 한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비용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 달이 끝났을 때 매달 비용을 구독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그 50개의 프로젝트를 하는 50개의 팀이 매달 만나서 누가 얼마 나왔고 누가 얼마 나왔고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그 구독에 50개의 팀원을 다 넣어줘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이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 서로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0개의 프로젝트에서 예를 들면 전체 100개까지밖에 못 만든다고 해요, VM을. 2개씩만 VM을 만들어도 이미 구독의 기술적인 리미테이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구독을 나누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어떤 단위를 생각하면 좋냐? 비용, 접근 제어, 기술적인 제한 이런 요소들을 생각을 하셔서 처음부터 구독을 잘 디자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구독을 사용하다 보면 건물을 사용할 때 그 한 층을 우리가 통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미나룸으로 나누기도 하고 미팅룸을 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뭘 두기도 하죠? 휴게실 같은 것도 쓸 수 있죠. 이렇게 방을 나눠서 사용을 하잖아요. 목적에 맞게끔. 휴게실에는 쉴 수 있는 뭐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거고 미팅룸에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랑 프리젠터 같은 게 들어갈 거고 그렇죠? 세미나실에는 보다 많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꾸며줘야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목적에 따라 방을 나누잖아요. 구독도 동일해요. 구독 밑에 용도에 따라서 리소스 그룹이라고 하는 방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건 어쨌든 논리적인 어떤 컨테이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 방을 만들었다 지웠다 그리고 그 방 안에 필요한 리소스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을 먼저 한번 봤던 거고요. 하나씩 차례대로 짚어볼게요. 자, 구독 뭐라고 했죠? 비용 그리고 접근 제어 그죠? 그리고 기술적인 제한의 단위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독은 청구, 접근 제어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한 계정이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구독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보시면 그쵸? 이 사람이 2개의 층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독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안 드렸던 개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접근 제어라는 걸 할 때 그쵸? 5층 따로, 6층 따로 관리하지 않죠. 보통 통합 인증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접근 제어를 하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회사만의. 그래서 각 회사는 각각 통합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2층에 들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구독도 각 회사가 다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통합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여러 개의 구독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한 사용자는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구독에 한꺼번에 소속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독이 아닌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구독에도 우리 회사 직원이 그죠? 우리 회사 직원이 이렇게 초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은 다른 회사에서 관리하는 구독에도 접근 권한을 받아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구독이에요. 자, 근데 우리 회사가 되게 크면 구독을 나누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로젝트가 많으면 구독을 나누는 것이 좋다. 그 구독을
나누는데 프로젝트가 예를 들면 1000개예요. 그 구독 하나하나의 비용을 다 계산하고 하나하나마다 비용이 청구가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조직에서 50개의 프로젝트가 열린다고 하고 비용이 그 조직마다 된다면 50개의 구독을 다 합쳐야 그 조직의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혹은 접근 제어를 할 때도 그 조직을 한꺼번에 넣어주고 싶거나 이런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 그룹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리 그룹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구독을 포함할 수 있어요. 관리 그룹은 구독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 개의 구독을 하나하나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우니 그룹화해서 한꺼번에 관리하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관리 그룹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루트 관리 그룹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냥 구독들을 쭉 붙여서 쓰고 계시는 구조일 거예요. 그런데 관리 그룹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HR, IT, 마케팅, 그리고 그 밑에 그 팀에서 사용하는 구독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통합 인증을 가진 하나의 디렉토리, 하나의 회사에서는 최대 10,000개까지의 관리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 트리 구조는 깊이가 6개 레벨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리소스 그룹이에요. 리소스 그룹은 각 층에서 방을 나눠서 사용한다.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여러 리소스를 논리적으로 묶는 거예요. 왜 동일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리소스를 묶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서비스가 포털 서비스예요. 그러면 웹도 있고요. 그죠? DB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별도 스토리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지 같은 거 저장하려고. 이것이 우리 팀 포털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거 각각의 리소스를 하나씩 삭제할 필요 없이 다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죠. 어쨌든 얘네들은 생명줄을 같이 하는 리소스들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들을 하나의 리소스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항상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 나는 웹 역할을 하는 애들은 다 웹존이라는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넣을 거야. 혹은 나는 가상머신은 다 가상머신끼리 넣을 거야. 혹은 나는 스토리지는 다 스토리지끼리 넣을 거야.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고. 나는 프로덕션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서 프로덕션 리소스들은 다 프로덕션 리소스 그룹으로 넣을 거야. 데브 테스트도 각각 만들어서 넣으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리소스 그룹도 디자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리소스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리소스를 넣는 건 관리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져요? 어떤 권한 관리를 통해 할 때 리소스 그룹에다 권한을 주면 그 밑에 있는 리소스들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리소스 그룹을 지우면서 동시에 그 밑에 있는 리소스들을 한꺼번에 지우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든 애저 리소스는 하나의 리소스 그룹에만 존재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세미나실, 5층의 세미나실에 있어요. 이 마이크는 동시에 5층의 미팅룸에도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순간은 어떤 방에 속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리소스, 이 마이크를 가지고 다른 방으로 이동할 수는 있겠죠. 모든 애저상의 리소스는 하나의 리소스 그룹에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리소스 그룹을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의 리소스 그룹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음은 애저 리소스 매니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였죠? 구독이 있어야지, 그렇죠? 구독이 있어야지 리소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구독 안에서 용도에 따라 방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리소스 그룹이에요.
리소스는 결국 구독과 리소스 그룹 밑에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관리 용도로 이 구독들을 관리하기 위해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관리 그룹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애저상에서 리소스를 생성하고 구성하고 관리하고 삭제를 할 때 우리는 다 애저 리소스 매니저라는 영역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UI에 익숙한 사람은 애저에서 리소스를 만들 때 포터를 사용을 하실 거고요. 자동화 스크립트가 좋으신 분들은 파워쉘이나 CLI 같은 걸 사용하실 거예요. 코드가 익숙하신 분들은 SDK를 통해서 뭔가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어떤 인터페이스로 명령을 내리던지 간에 다 애저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리소스가 생성되고 삭제되고 관리될 수 있어요. 애저 구독 내의 리소스의 생성, 구성, 관리, 삭제를 관리하는 어떤 영역, 계층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애저 리소스 매니저예요. 그래서 애저 리소스 매니저에서 어떤 리소스를 만드시고 나서 내보내시기 같은 것을 하시게 되면 제이슨 형태의 템플릿으로 주고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저 리소스 매니저는 흔히 앞자를 따서 AR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애저 리소스 매니저 템플릿은 ARM 템플릿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요. 한 회사에서 통합인증을 할 경우에 그 회사에서 관리되는 구독들은 그렇죠? 관리 그룹이라는 거를 통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 그룹 밑에는 구독들이 위치하고 그 구독 밑에는 리소스 그룹 그렇죠? 그리고 그 리소스 그룹 밑에 실제로 리소스를 배치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구독이 뭐고 리소스 그룹이 뭐고 ARM이 뭐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포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애저 포털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이 애저 포털에 제가 YKAUM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몇 가지 아이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물음표, 설정을 변경하시려고 하면 요거, 그 다음에 뭔가 알림을 보시려고 하면 종 모양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와서 보시면 이렇게 짝대기 3개가 있는 걸 누르시면 그 메뉴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 위에서 4개가 정해진 메뉴고요. 그 밑에 즐겨찾기라고 하고 보여지는 것들은 그죠?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리소스 만들기나 홈 버튼을 누르시거나 대시보드를 누르시거나 모든 서비스를 누르실 수가 있어요. 자, 홈으로 가시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눈에 보이도록 대시보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 대시보드로 바꿔보면 좀 다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모든 서비스에서 리소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직접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논리적인 구성 요소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디렉토리하고 구독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살펴볼게요. 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돼 있는 디렉토리, 저희 회사죠.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디렉토리 안에서도 여러 개의 구독이 있을 텐데 그 구독 중에서 요 아이들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요. 애저 인터널 컨섬션이라는 구독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특별히 이렇게 필터링을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리소스들은 다 그 구독 밑에 있는 리소스들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리소스 그룹을 보시는 건데 이거는 다 인터널 컨섬션 밑에 있는 리소스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 리소스 그룹 안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리소스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단에서 구독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쵸? 구독. 자, 여기 보시면 선택을 해제하면 아까 보셨던 여러 개의 구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독 중에서 보시면 요것만 제가 비용에 대한 권한이 있죠. 왜냐하면 관리자니까. 나머지는 그냥 리소스에 액세스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의 구독 중에서 제가 관리자 계정을 가지고 있는 구독은 2개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요거 Azure Internal Consumption이라는 구독의 관리자이자 가장 많이 사용해요. 벌써 한 300불 정도 썼네요. 그쵸? 자, 여기서는 관리 그룹 보이시죠? 관리 그룹 선택해 볼게요. 매니지먼트 그룹이에요. 그죠? 구독을 몇 개 없지만, 몇 개 없는 구독이지만 관리 그룹을 통해서 관리하려고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제일 루트 밑에 YK 매니저 1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관리 그룹 밑에는 뭐가 있어요? 코리아 애저 DC라는 구독이 있고요. 또 같은 레벨로 YK 매니지 1.2라는 관리 그룹이 있네요. 그래서 그 그룹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야 제가 가장 애정하는 애저 인터널 컨섬션이라는 구독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디렉토리, 구독, 그리고 관리 그룹 한번 보셨어요. 네, 지금까지 저랑 애저 포털을 한번 둘러보셨어요. 자, 첫 번째 레슨이 끝났죠. 핵심 애저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포털까지 한번 같이 둘러봤어요. 자, 두 번째 레슨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